가맹점들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가맹점들이 내는 좋은 의견이 본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메뉴 구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보상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액수를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죠. 어느 정도? 안 알려드려요. 대략 얼마 정도인지. 오늘 이제 대화하시는 이유는 어떤 가맹점의 입장만 대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가맹사업자 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좀 말씀을 주셨고 악용하는 가맹사업자 단체가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들었던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약간의 실수를 과대로 포장을 해서 본사를 공격을 하고 부당한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가맹점주들도 분명히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맹사업자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본IF에 이제 본죽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긴 이제 본사모라는 이름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있어요. 보면은 본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본가협이라는 본사가 조금 이렇게 적을 지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도 있어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있다라고 이제 되면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 이제 좀 우호적인 가맹점 사업자 단체와 계속 더 소통을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하려고 할 거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또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 가지 않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죠.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가맹점들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가맹점들이 내는 좋은 의견이 본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현장의 손일은 이제 점주분들이 듣잖아요.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점주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본사가 아무리 슈퍼바이저를 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만큼 현장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잘 듣는 것도 가맹 본부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본사들이 가맹점을 좀 척 쥐고 있는 경우들도 사실 있긴 하죠.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브랜드를 뭐 어떤 특정해서 말씀을 뭐 주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우리 유튜브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것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봐도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대표나 뭐 이제 임원들의 어떤 뭐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폭행 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마약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본사의 이런 브랜드 이미지의 하락은 모든 점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브랜드는 사 먹지 말아야지 라는 불매 운동으로 만약에 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맹점 사업자들은 본인의 규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게 끔찍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너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맹계약서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이제 기재하도록 개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가맹점이 피해를 입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이요. 이게 증명은 사실 액수를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물론 그 사건 전후에 뭐 매출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일화 시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점주들한테 이런 성향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차이분만큼이 사실 손해배상의 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액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또 이 가맹사업법이 준용하는 독점 규제,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법원이 알아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을까요? 개인적인 어떤 변호사님의 소견만.
일단은 당연히 법에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그 액수에 관련해서는 사실 재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이득뿐이 아니라 진짜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 본사의 책임을 또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책임을 제한하는 거죠. 아무리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전부 본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과하다. 우리 손해배상의 이념 자체가 공평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지도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제 본사한테 묻기보다는 좀 감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답니다. 혼자서는 못하실 것 같고,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려면 쪽으로 잘 모르시는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혼자 하기도 힘들 거고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어떤 이제 부당한 조건들을 걷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지역을 함부로 이제 바꿀 수 없도록 개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 일단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16년도에 한번 영업지역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이제 영업지역은 사실 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갱신하는 과정에서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갱신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협의만 하면 됐어요. 사실 근데 협의라는 거는 점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오인이 된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년 3월 30일에 이제 개정이 됐던 게 합의를 하도록. 점주가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보통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본사 입장에서도 동의서를 받아두겠죠. 그리고 이제 사유가 있으셔야 돼요. 급격한 이제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으셔야지 되고, 플러스 점주의 동의까지 있어야지만 갱신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조건 변경을 할 때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정안이 하나 나왔던. 그럼 이거는 입법 발의가 됐던 거죠. 아까 영업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거리 제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으면 이거는 또 거리 제한에서 좀 벗어나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은 특수상권이다라는 거를 또 정보공개서에도 기재를 해두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특수상권이라는 것도 혹시 정의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떤 법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딱 특수상권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 건 없는데,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특수상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대규모 유통상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화점 같은 곳, 마트도 될 수 있고, 대형 마트, 몰, 그리고 이제 지하철 역세권, 휴게소 같은 곳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특수상권이라고 많이 칭하죠. 그런 곳은 겹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고지 아니면 상관없나요? 아니요, 반드시 계약서에 다 쓰세요. 가맹계약서에도 써있고 정보공개서에도 이제 써있죠. 보통 이제 변호사님께 우리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특수상권은 겹치더라도 예외사항이 둘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다 넣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보통은 넣어드리죠. 근데 개별적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우실 수도 있죠, 점주분들이. 근데 그걸 지워도 되나요? 점주한테 유리한 모든 행동은 다 할 수 있어요. 유리한 행동이라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맹금을 할인을 해주신다든지 거리를 더 넓게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맹점이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그런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 특수상권이 지금 뭐 우리 뭐 100m 앞에 백화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입점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하실 수도 있고, 따로 가맹금을 좀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에 더 얘기하실 건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7년 4월 18일에 개정이 돼서 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 100을 넘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아예 이제 형사적으로 뭐 사기 이런 거를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보통의 손해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이 상계가 되기도 하고 손익이 상계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재량껏 상대방의 책임을 제한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손해의 1배가 배상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가맹사업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잖아요. 네. 이거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100%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적게는 30%를 해줄 때도 있고 50%를 해줄 때도 있고 60%를 해줄 때도 있고 70%를 해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네. 손해의 1배 이상을 인용을 해주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맹점에 적용을 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라는 거는 네. 그 용어 그대로 본사를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아, 가맹점이 본사를 징벌할 때 그렇죠. 원래는 1배 이하였다가 네. 1배 이상의 판례가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맹점이 입은 손해는 1억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1억 2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례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판례를 아시나요? 뭐 얘기를 그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성부적으로 만들어가는 또 판례들이니까 네네. 저희들이 또 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1배 이상. 그렇죠? A라는 브랜드는 네. 일단 정보공개서도 계약 체결 당일 해줬고요. 네. 예상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소송 중에 또 드러나기도 했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10조에 따라서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면 네. 부당이득금이라고 했죠. 네네. 그 부분이 있었고 또 그거 빼고 추가로 지출된 손해들이 있잖아요. 네네. 본사에 기속이 되진 않았지만 인테리어나 설비 그리고 운영 기간 동안에 지출했던 뭐 인건비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리고 내가 창업 컨설팅도 받았다 네. 라고 하면 그 컨설팅 비용까지를 다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범위에 넣어주고 네. 그리고 사실상 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용을 해주신 거죠.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 당연히 알죠. 네, 어느 정도? 안 알려드려요. 대략 얼마 정도인지? 금액이 그렇게 높았던 사안은 아니셨어요. 휴게소에 입점이 됐던 점주님이셨기 때문에 네네. 휴게소는 사실 그렇게 인테리어 할 게 네.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죠. 전체 들어간 돈에 추가로 더 배상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그러면 소송 비용도 상대방한테 많이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네. 그 손해액의 1배 이하가 아닌 이상을 네. 승소하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의 그 법리를 숙달돼 있으니까 네. 아예 이제 상담을 할 때도 한 이 정도만 배상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들으시면 네. 점주님들이 왜 잘못은 본사가 다 했는데 우리는 70%밖에 배상을 못 받아요. 너무 억울해요. 이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이었던 분이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끝나고 나중에 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또 한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은 그게 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적이었지만 또 지금 동료가 될 수 있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테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사기꾼 얘기할 만한 거 없어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진짜 많죠. 아니면은 뭐 전혀 다른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막 직영점 매출을 네. 한 번도 월 1억이 넘은 적도 없으면서 네. 심지어 우리랑 가맹 계약할 때는 직영점 월세도 한 6개월치 이상이 밀려 있었어요. 아주 악화되어 있는 거지. 사기죄 고소도 했어요. 네. 아니 매출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매장 직영점조차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서 네. 어떻게 해외 가맹점을 내라고 하는지 무슨 근거로 어떤 돈 다 잃으셨거든요. 한 3, 4억 정도가 돼요. 네. 근데 그 돈의 일부는 자기의 남동생이 정말 오래 다니던 회사 퇴직금까지 넣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계속 운영 경비가 한 달에 막 2, 3천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온 가족에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인데 네. 중요한 건 그 본사 대표가 그 가맹점주의 남동생, 아까 그 퇴직했다는 남동생의 어릴 적부터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죠. 사기 사건이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또 많긴 하죠. 그렇죠. 일단 영상 여기까지.